네, 자 이번 시간은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요 세 개를 합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고요. 요 세 개를 묶어서 봤을 때 출제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총 16회 중 13번 출제가 됐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그리고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가 아니죠, 무형자산의 상각, 요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요 재분류에 관련된 것들이 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뭐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 처분,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81페이지에 보면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거니까 만기보유증권, 만기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일이 딱 정해진 거. 그러면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채권입니다. 국채, 공채, 사채. 일단 크게는 채권들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물론 회사에서 차량운반구 건물을 살 때 채권을 샀는데 우리는 보유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식은 만기일이 없으니까 만기보유증권으로는 분류를 안 하고요. 주식은 단기매매증권, 1년 이내에 그냥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거기에 안 들어가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은 지분증권과 채권이 다 들어갑니다. 그 전환사채라 그래서 채권 중에 그 최근 들어서 그 전환사채 이야기 나온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 HMM, 옛날 현대해운, 현대상선이죠. 해운이구나. 거기 같은 경우에 주식을 우선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전환해 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채권이지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다른 회사를 우리가 지배할 목적으로, 왜 그 계열사들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재용, 뭐 이제는 뭐 회장인가 되겠지만 이 사람이 계열사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유가증권을 분류하게 되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 또는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단기매매증권은 자, 일단 주식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채권도 일부분 있습니다만은 단기간 매매 차익 요거를 얻을 목적으로,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요게 한번 시험 나왔었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주식을 사고 판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게 회사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은행에 정기예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도 못 들어가면, 특히 주식 같은 경우 아까 계열사 이런 경우, 자, 채권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는 거고,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채권 영업사원부가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래요. 대신에 좀 싸게 팔아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볼 수가 없죠. 채권이지만 그때는 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가 돼버립니다. 그런 때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는 이렇게 되고,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게 재분류. 우리가 처음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했다가 이거 장기간 보유하겠어. 또는 매도가능증권이었다가 이거 단기매매증권이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 다시 말해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도 재분류할 수 없다. 이거는 원칙이라는 거. 다만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 증권거래소에 올라가 있고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은 상장돼 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상실이 돼 버렸어요. 3년 연속 적자가 나면 코스닥에서 요게 퇴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닌데 수시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시장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장외 거래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데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지만 근데 시장성을 상실하면 그건 예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없는데 주식도 근데 몇 년 딱 보유할 의도가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은 또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재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얘네들끼리는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 그다음에 유가 증권이 분류를 변경할 때는 이게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금액을 적어야 될 거냐? 공정가치, 시장 가격으로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정리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걸로 분류 안 된다. 다른 것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못 들어온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일단 기준만 맞으면 그다음에 변경할 때 재분류할 때는 금액은 시장가치, 공정가치, 시장가격으로 한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보충해 주기 설명하겠습니다. 자, 83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이론 문제. 일반 기업회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지분증권 중, 자, 지분증권이다 하면 주식을 말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하여튼 셋 중에 하나는 분류해야 됩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인데. 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자, 아까 재분류할 때도 기준은 공정가치 시장가격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장가격이 이게 측정이 공정성 있는 금액을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기업회 기준상.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여기서 통제를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예 소유권이 넘어갔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통제를 일반적으로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통제권이 없죠. 이미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담보물로 제공하는 거. 담보물로. 담보 차입 거래로 본다. 맞습니다. 자, 좀 어렵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자, 실현되지 않은 이익 또는 손실.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은 그건 실현된 겁니다. 근데 평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그거는 개정과목 및 저기등록 메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열어보면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영업과 무관한 그 수익 또는 비용이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술련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자본 항목입니다. 자,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가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은 그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검색해 보면 보일 겁니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다. 영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제부터 아주 어렵죠. 그 다음에 요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손실이 있으면서 처분 이익 손실 따지는 문제가 최근에 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2017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2017년 요겁니다. 5월 1일. 그러니까 2016년 6월 1일에 매도 가능 증권 12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했어요.
자, 요거 취득했을 때 분계가, 자, 봅시다. 우선 6월 1일. 자, 차변, 대변 해서 매도 가능 증권 120주 곱하기 6만 원 하면 얼마예요, 이게? 720만 원? 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720만 원. 예, 요렇게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 뭐 대변에 현금 줬으면 현금 7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기말에 다시 말해서 12월 31일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6만 원씩 줬는데 한 주당 만 원 떨어졌어요. 그래서 120주 곱하기 5만 원 했더니 만 원씩 했더니 얼마예요? 120만 원 평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매도 가능 증권이 줄어듭니다.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600만 원이라는 소리. 장부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를 5월 1일 날 120주를 주당 5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현재 장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600만 원은 사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17년 5월 1일 자, 대변에 요 720에서 120 요 약분하면 600 남죠. 그게 장부에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600만 원 완전히 사라지고요. 자, 이제 문제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은 영업의 비용 수익이 아니고 뭐예요?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본에 남아 있어요, 아직. 근데 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서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없애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차변에 있죠. 요거를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줘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 근데 돈은 얼마 받았겠어요?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뭐 현금 600만 원 들어왔다 가장 하면 현금 600만 원. 자, 금액이 안 맞죠? 120만 원이 안 맞죠? 이 120만 원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가능 증권 처분 손실 120만 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이 분계를 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있고,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자, 6만 원씩에 샀어요.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어요? 5만 원에. 만 원씩 손해봤습니다. 120주. 120주 곱하기 만 원씩 딱 하면 얼마요? 120만 원. 처분 손실이 딱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처분 손실 120만 원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 처분 손실은 120만 원 되고 6만 원 주고 샀고 중간에 뭐 평가에서 올랐건 떨어졌건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냐? 5만 원. 몇 주? 120주. 곱하기 딱 하면 120만 원. 평가 손실, 처분 손실 120만 원. 이렇게 딱 답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이론 시험 볼 때 잘 활용하세요. 제가 캡처 받은 거 여기다 지금 갖다 놨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평가 이익, 평가 손실 다 있습니다. 자본 항목에 더하거나 빼는 항목입니다. 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도 가능 증권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자본 항목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처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여기 딱 보이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뭐예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뭘로 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재분류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미실현 보유 손익. 자, 매도 가능 증권하고는 다르죠. 얘는 바로
단기 손익 항목,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의도와 목적이 있는 채무증권, 요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거래가 소극적이고 드물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증권회사에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어떤 때 상실돼요? 주식을 팔아버렸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양도하고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장부 금액이 차이 금액을 단기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주식을 팔아서 장부 금액과 받을 금액의 차이 금액,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손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 말을 단기 매매 증권의 통제를 상실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과, 아주 말을 그냥 어렵게 했는데, 주식 팔아서 통제권 상실,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 그거는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것 그랬으니까 2번이, 여기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에는 매매 차익 목적으로 거래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1번은 아까 틀렸다고 그랬고요. 2번은 좀 있다 하고, 3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빼고 다른 범주 유가증권의 경우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할 수 있다. 자, 예외 조항 다만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시장성을 상실했다든가 그런 게 없지 않는 이상에는 틀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증권거래소 안 되고 장외 거래로 빠질 때, 자,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앞에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금액은 뭘로 할 거냐? 장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아니죠. 뭘로? 시가,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예외적으로 장부 금액으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예외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몇 번이에요? 자, 요 2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네,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이 하나로만 분류한다. 자,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만기 보유 증권이 빠져서 안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야 된다.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고.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나왔고요. 자, 여기 풀이에 요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고, 1번은.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한다.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맞아요. 시장가격, 주식, 거래소에서.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채할 때 만기 보유 증권 대표적인 게 채권이잖아요. 사채. 채권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기억나시죠? 그 다음 또 할증 발행 차금 상각. 요 상각한 다음에 남는 원가를 가지고 뭐예요?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시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발행 액면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상각하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게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상품권은 회계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요거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상품권은요, 발행한 입장에선 부채입니다. 왜? 이거 돈 주시면 요 증서 하나 주고 아무 때든 우리 백화점에 와서 뭐예요? 물건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 증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았을 때는 요거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증서일 뿐이지 요게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이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손익이지만 자,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영업의 수익 비용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손실은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고요. 자, 맞는 말이고요. 유가증권에는 지분, 주식과 그 다음에 채권, 채무증권, 채권이 포함된다. 맞고요. 유가증권이 손상차손 금액은 단기손익. 자, 투자증권 손상차손으로 검색해보면 얘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 주식을. 또는 뭐 단기매매증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은 아닌데 그 영업손실이 계속 누적이 돼서 법정관리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아직 파산은 아니지만 이 주식 가치는 엄청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손상차손이라고 그럽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서도 나왔었죠. 손상차손. 아주 뭐 유행이 지나버리거나 안 팔려서 1년 지났거나 그래서 생긴 손상차손. 이거는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뭘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산은 끝났고요.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마찬가지 1급에서 배웠는데 무형자산의 조건은 3가지. 식별 가능. 자, 이게 금액으로 장부에 적을 수 있는 식별이 돼야 됩니다. 무형자산, 뭐 특허권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치가 얼마, 영업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통제,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 침해하면 우리 거 베꼈으면 소송 들어가고 그러죠. 자, 통제 가능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이 돼야죠. 그래서 매출이나 또는 원가 절감, 뭐 기타 여러 가지 효익이 생길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 요 3가지. 식별 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요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86페이지. 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 법적인 보호,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이 돼야 된다 그랬죠. 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9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제 보이죠? 무형자산이 아닌 것.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자, 여기 들어가고요. 저작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전부 다 무형자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아니죠. 임차보증금 개정공학 및 저기등록 메뉴에서 검색하면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얘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자, 개별 취득 돈 주고 그냥 샀을 때 그 산 금액 사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 회사를 아예 합병했을 때 그때 그 금액, 그 장부 금액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자산 교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거는 요겁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직접 개발하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신약 개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치료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자, 크게 치료제 개발할 때 백신이라든가 요게 굉장히 성공 확률도 낮지만 버릇당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1상, 2상, 3상 뭐 실험하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연구 단계일 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할 때, 그때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근데 그냥 개발비라고 적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간 거는 그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비용으로.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몽땅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무형자산으로 안 적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 그때는 요거는 특허권이 나오기 때문에, 자, 특허권 보통 10년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뭐 20년까지도 되고, 자, 요렇게 해서 개발 단계에 요것만 무형자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기간이 있죠. 그래서 상각을 하는데 감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건 유형자산에 쓰는 거고, 그냥 무형자산, 상각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건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땐 정액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각 대상 금액은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정액법으로 할 때 취득원가분의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죠. 그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상각기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상각 방법. 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하는 게 원칙,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안 씁니다. 직접법만을 사용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 자, 요거 유념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에 있는 문제, 자, 요 1, 2, 3번 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형자산이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맞는 말이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이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업권은 인정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야, 우리 영업권 이거 자산 넣자. 그러면 자산이 커지니까 이익이 많아지고,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은행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이건 분식회계에 해당이 돼버려요. 영업권은 돈 주고 산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되고요. 일단 무형자산이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그렇죠. 정액법만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어떻게?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에 설명드린 거죠. 맞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몽땅 연구 단계로 봐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무형자산이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상각한다. 무형자산은 아주 특별하게 확실한 뭐가 없다면 공정가치, 시장가치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거를 증가시켜가지고 상각 안 됩니다. 이거 법 기업회계기준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무형자산이 상각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이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다 쓸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할지라도, 자, 내용연수가 지금 적절하지 않아. 잘못됐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증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 연수가 잘못 추정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옳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일단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고요. 중소기업들은 이 큰 기업에 비해서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이 내용뉴스 및 잔존가치 법인세법에 보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는 몇 년으로 보고 어떤 거는 몇 년. 심지어는 그 감가상각 같은 경우도 내용연수 있죠.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은 뭐 30년, 뭐는 20년, 뭐 그 조립식으로 지은 거는 뭐 10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계 기준 11-35 여기 뭐 보면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내용 연수, 상각기간 정액법을 보통 하니까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설명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여기 문제 하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종합문제 96, 97페이지에서 98까지 13문제인데 지금 벌써 시간이 30분 됐기 때문에 5번까지 요 같이 한번 풀고 그다음 실무 시험도 10문제 중에 5문제 요것만 한번 같이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론시험 1번부터 다음 유가증권이 분류 중에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만기 보유증권 하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만기하면 채권, 만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 가장 정확한 정의 1번이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만기까지 매매 차익을 목적 이건 아니고요. 만기까지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증권, 요거 주식,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만기까지 배당금이 내자 수익 목적으로 뭐 이건 뭐 해당 전혀 멍뚱한 소리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적으로 자, 전부 다 뭐예요? 시장 가격,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한다 그랬죠. 다 대부분 주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미실현 보유 손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거 앞에서 다 다룬 거죠. 맞는 거고 1번, 2번은. 매도 가능 증권이 미실현 보유 손익은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계정거금기 적유 등록 메뉴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어요.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돼 버렸습니다. 그때는 뭘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장외 거래는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중 무형자산이 인식 요건이 아닌 것. 자, 우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죠. 화폐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통제 가능성, 돈이 돼야 된다 그랬죠.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맞죠 이거? 외부에서 특허권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맞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뭘로 한다? 정액법 있죠? 정액법을 사용한다. 맞고요. 무형자산이 내용연수는 법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자,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형자산은 일단 법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아니 신제품 개발이 막 돼서 우리가 특허권을 땄는데 10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 거는 이제 별로 약발이 없어요. 경제적 효익이 떨어져. 그런 경우에는 자, 법적 요인은 10년인데 주변 환경 요인, 경제적 요인은 이거 뭐 7년 지나니까 이건 이젠 아니야. 옛날 게 돼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적은 거, 짧은 기간으로 한다. 왜 회사에서는 요거를 요구하냐면 이거 빨리빨리 상각해버리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죠. 비용이 늘어나면 장부상으로 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적게 내요.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서 3번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긴 기간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짧은 기간으로 한다 해서 기업회계 기준 11조 30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안 되죠. 영업권은 돈 주고 산 것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아까. 자, 5번 문제. 자, 아까 요거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2012년 기말 매도가능증권 천주 주당 공정가치 7,000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12년 기말입니다. 둘 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추가가 아니고 요 금액 자체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12년 뭐 초다 그러면 요건 별도로 200만 원 오른 건데 그러면 원래 이 가격은 얼마예요? 자, 요거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200만 원 나누기 1000주 해보겠습니다. 1000주. 그러면 얼마? 2,000원 오른 겁니다. 2,000원. 그럼 원래 얘의 취득 금액은 얼마예요? 요거 빼면 2,000원 빼면 5,000원 주고 샀다는 거죠. 자, 1000주를 한 주당 5,000원씩 주고 샀는데 요거 기말 기준으로는 7,000원이 됐어. 왜? 평가이익이 200만 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2,000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그중에 2013년 7월 1일 500주니까 1000주의 절반 500주를 주당 6,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럼 원래 산 금액 기준으로 이번에 요령 위주로 가겠습니다. 원래 산 금액은 5,000원이에요. 근데 6,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 이익 받습니다. 원래 산 금액 비교했을 때. 평가이익 무시하고 봤을 때. 근데 몇 주 팔았어요? 500주 곱하기 500주. 그럼 얼마? 50만 원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요령으로. 물론 아까처럼 또 분계 다 해보고 하면 나오겠지만 풀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험 때는 시간이 문제니까 최초 상금액에서 요거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만약에 분계가 나왔을 때는 요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평가이익 뭐 요거 다 없애주고 뭐 하고 처분이익 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풀이과정 한번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예, 요렇게 풀이과정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 요 금액 감안해서 매도가능증권 뭐 요렇게 또 다 분개하는데 어쨌거나 정답은 처분이익 50만 원 이렇게 약식으로 요령으로 가서 자, 됐고요. 이제 실무 시험으로 건너뛰어서 5문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3월 23일 주식회사 다현 상사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 이거 뭐예요? 투자 부동산. 차변에 투자 부동산. 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취득세가 6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1억 5,600만 원. 차변에 투자 부동산. 대변에 현금으로 다 줬으니까 현금 1억 5,600. 자, 그러면 차변에 183번 투자 부동산 1억 5,600. 대변에 현금 1억 5,600. 뭐 이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요. 투자 자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2017년 12월 31일 거래입니다. 이거 앞에 이제 없어서 문제에 제가 표시를 별도로 안 해서. 근데 2016년 10월 특허권을 6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동특허권은 2017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단 상각기간은 10년이고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내용연수 10년분에 자 6천만 원.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삼각할게. 근데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2017년 12월 30일이니까 몇 개월 쓴 거예요? 7, 8, 9, 10, 11, 12. 6개월 사용한 겁니다. 그럼 요거 나누기 2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월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자 300만 원을 감가상할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무형 자산 상각 3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직접 법으로 해야죠. 무형자산은 대변에 특허권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840번 무형자산 상각비 300만 원, 대변에 특허권 3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아까 문제 혹시 교재에 그 2017년 예, 그거 예, 넣어 주세요. 연도가 고쳐졌나? 고쳐지지 않았구나. 2013년으로 돼 있네, 교재는. 자,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조금만 수정해서 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시 당사의 당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아래와 같다. 다음이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하여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뭐 일반 기업회 기준이 자산 인식 요건 및 상각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판매별 관리비로 처리하며 직접법을 사용하고 갑과상 두 개를 사용하지 말 것. 아이고 길어. 자, 그럼 차변에 상각 전부 다 무형자산입니다. 그럼 무형자산 상각비 예, 아까처럼 해서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1,300만 원. 대변에 특허권 700만 원, 개발비 600만 원. 그냥 직접법으로. 그래서 차변에 840번 무형자산 상각비 1,300, 대변에 특허권 700, 개발비 6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1월 21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두현에 대한 외상매출금 5,500만 원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24개월간 대여하기로 하였다.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요거. 그래서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와서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자, 요거를 그냥 빌려준 걸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수금을 안 하고. 자, 24개월이니까 장기 대여금이죠. 장기 대여금. 예, 5,500만 원. 둘 다 거래처 입력해 줘야죠. 주식회사 자, 두현. 주식회사 두현. 이렇게 해서 거래처 빼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장기대여금 주식회사 두현 5,500,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두현 5,5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월 12일 생산부 직원용 기숙사 제공을 위해 원룸 두 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와 관련한 보증금을 당사 우리은행 당좌익 배차에서 전액 지급하였다. 전세로 빌렸다 이 말입니다. 직원을 위한 기숙사로. 그러면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까지고 자, 보증금 금액 2억 원입니다. 그러면 당좌익금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대변의 당좌익금 2억이고요. 자, 차변에는 빌린 겁니다. 요거 임대, 임차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줬으니까 빌린 거예요. 임차 보증금. 전세금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회계에서는 합니다. 빌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받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임대 보증금.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입력 뭐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은데 애매하면 그냥 해버려요. 안 해도 될 거 했다고 해서 그거 오답 처리는 안 되니까. 자, 차변에 임차보증금 2억, 대변에 당좌익금 102번 2억 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40분 가까이 넘어버렸는데, 자, 이제 자산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부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